자, 아까 얘기했듯이 전해 형식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작품 전체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보면 뭐가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 이제 농촌 사회에 점점 드리워져 가고 있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팽배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집에 이제 경운기나 이런 거 놔놓고 옆집에 안 빌려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물질 반응이 돼가면서 이제 그냥 뭔가 이 인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종된 것보다 우리 집에 농사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인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농촌의 모습들도 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환 위기라고 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IMF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를 이제 전후로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내주고 농사꾼들이 자꾸 빚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우리 토양에 비료를 너무 심하게 많이 뿌리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었어요. 사투리 많이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희 많이 활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좀 재미라든지 또는 현장감이나 사실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투리나 아니면 이제 비속어, 욕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토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향토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색채가 짙게 나는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해학성도 좀 드러나죠.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때문에 동음미묘나 이런 거 이제 언어 유희 활용하는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제일 첫 부분 황만근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거, 이제 중심인물의 실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자들에게 무엇을 유발한다?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자, 이 소설에서 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황만근의 죽음의 이유가 나오는 거 소설의 어느 부분이에요? 진짜 완전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소설의 중간에 보면 중략되어 있잖아. 그 중략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황만근이 왜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 소설 자체를 읽을 때 황만근의 실종 이유를 자꾸 추적하면서 읽게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무엇을 높여요? 몰입도를 높이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채용하고 있는 역순행적 구성도 마찬가지야. 이 황만근이 없어진 건 지금이야. 실종 사실을 안 건 지금. 근데 이 지금의 시간으로부터 어디로 넘어가?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행적을 따라 가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 독자에게 어떤 호기심이나 몰입도를 훨씬 더 이제 키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게 이기적인 어떤 이 2장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 황만근이 맡고 있던 일이 무엇인지가 하나둘씩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있잖아.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장 평상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다고 했어? 황만근이 그만큼 뭐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 손재주가 많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뭔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황만근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좀 해주는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문장들에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물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황제덕씨 뭐씨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황씨 집성촌의 어떤 마을의 모습들이 좀 드러나죠. 자, 그다음 이 마을에서의 민씨의 역할. 이 마을에서의 민씨의 역할이 바로 뭔데? 이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일하게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황만근이 없어진 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장이 경운기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경운기를 가져가지 않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민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마을이 뭐기 때문에, 이 황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이장님 역시 황씨 집안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이장이라는 건 황씨 집안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 안 하기도 할 거고. 근데 민씨는 자기가 황씨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마을의 외부인으로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민씨랑 이장님 싸우는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아마 이 부분은 뭐 딱히 뭘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 다부터 시작해서 마침 다 일어나서 그거는 잠을 깨겠다는 거야. 뒤로 가서 물에 가서 자겠다. 아, 죽어서 간 거야? 알겠어요. 또 수업 열심히 들으려는 줄 알았잖아. 아니 맞아. 자,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지금 늦게 오는 것 같다. 고딩어 사러 가가지고 늦게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황만근 씨가 평소에 뭐였다는 것도 알 수 있어. 효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동가리 방금이가 걸기대회가 아니고 고딩어 사러 갔구만. 이 걸기대회가 아니고. 요 말이 중요하지. 바로 뭐야 이게? 회피죠, 회피. 내 책임 아니라는 거야. 아, 이거 나 때문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좀 이제 교활한 모습이죠. 교활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황재석 씨 있죠. 황재석 씨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이 마을에서 제사 지낼 때 충문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충문은 기본적으로 한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박식한 사람,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황재석 씨 캐릭터는 항상 대사에 뭐가 많습니까? 한자어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뭔가 이게 이 캐릭터적으로 뭔가 박식함을 드러내려는 뭔가 어떤 그런 장치이기도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아들이 왔을 때 이제 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이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어째 됐는가도 모르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간 이유를 뭐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자기가 아빠 보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씻고 오라고 막 소리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쩌면 목욕탕에 갔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집 근처 목욕탕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없어. 그래서 온천에 갔을 거라요 라고 했는데, 온천은 걸기대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반대 방향에 있어. 근데 그 경운기를 끌고 거기까지 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민씨는 또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걸기대회가 있기 전날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나가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걸기대회에 또 가야 된다 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황만근 씨는 실제로 거기 걸기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요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 없는 사람이었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걸기대회의 목적이 뭐였어, 서연아? 걸기대회의 목적이 뭐였는데? 빚 뭐? 대신 갚아달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빚을 탕감해야 된다. 부채 탕감이라는 말이 있죠. 탕감이 뭔데? 깎아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농가 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농가의 빚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우리 깎아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 농민들 다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걸기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였어. 근데 문제는 뭐야? 황만근 씨는 빚이 없어. 은행 가도 대출 안 내줘. 대출 왜 안 내주는데? 은행에서 대출 왜 안 내줘요? 바보라서. 동네에서 바보라고 다 소문나가지고 우리 동네 은행 가면은 우리 동네 은행원도 내가 바보인 걸 알아가지고 은행장이 저기 대출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 맞죠? 대출 내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담보가 필요하죠. 담보가. 대출은 담보가 필요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황만근 씨는 자기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만근 씨는 농사를 어디다 지어? 자기 땅에다 지어요? 어디다 지어요? 농사 어디다 지어? 내가 얘기했잖아. 할머니 안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동네에 노인들, 이제 늙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이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대신 농사 지어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주인 없는 짜투리 땅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수확하는 거. 그렇게 농사 짓고 있지. 자기 집 땅에다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황만근 씨는. 알겠죠? 자, 그래서 황만근 씨 사실 대출도 낸 적도 없고 빚도 없는데 뭔가 이런 마을 사람들의 충동지에 의해서 뭐 한 거야? 걸기 대회에 나가게 된 사람인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 반에 나 결석하면 다른 애들 이 반에 있는 이 한 30명 남짓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 결석한 거 없자마자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조인사 같은 사람들. 근데 이제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야. 대체로 사람이 한 명 없어졌다고 해서 그날 바로 알게 되긴 쉽지 않단 말이죠. 마을에서. 근데 황만근 씨는 뭐야? 없어진 지 딱 하루 지났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황만근 씨가 그만큼 이 동네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많았다. 하고 있던 좀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들이 많았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을 부려먹기만 하니까. 그런데 아마 하여튼 그러고 나서 자, 다음 요거는 이제 황만근의 어떤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봐봐봐. 위에 지금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라고 하는 게 뭔 말이라고 했어? 그만큼 이 마을에서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마을에서 중요한 것랑 뭐랑 연결돼요? 마을의 뿌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황만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집 주변에 만근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에서 나왔다. 근데 이 만근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곧 마을의 뿌리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황만근 씨가 없으면 이 마을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 황만근 씨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라는 게 지금 뭘서도 드러난다.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름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취급을 받아? 바보 취급을 받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봐봐. 대화 나옵니다. 대화.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서술 방식입니다. 서술 방식. 일단은 이렇게 따옴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직접 인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야? 그 황만근의 말을 해석하는 거지. 해석. 근데 누구 입장에서의 해석을 말하는 거야? 요 민씨 입장에서의 해석을 말하는 거야. 이 소설이 무슨 시점인데? 이 소설은 전지적 시점이에요. 맞죠? 전지적 서술자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야? 민씨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야. 민씨랑 황만근 씨랑 대화를 할 때 황만근이 실제로 했던 말 직접 인용. 그 다음에 민씨가 마음속으로 했던 말 괄호 안에 있는 거.
민씨가 마음속으로 사실 이해한 거지. 마음속으로 이해한 말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게 크게 일단은 첫 번째는 뭐야? 농사꾼은 뭘 하면 안 된다? 빚을 지면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빚이 자꾸 풀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농기구를 사는 것도 좋은데 농기구를 뭘로 사야 된다?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제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빚을 내면 안 되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두 번째 인용, 그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농촌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암기는 1년에 한 번 쓰는데 이거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다 돌려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거 옛날 말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농촌 사회에 뭐가 없어지고 있다?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2대가 있어 봐야 이 세금 면제되는 기름은 한 대분밖에 안 나오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 쌀값으로 올라가. 그래서 쌀값이 비싸죠. 근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농산물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시기여가지고 쌀이 비싸면 어디 거 먹으면 돼요? 외국 거 먹으면 돼요. 주변에 일본 쌀이라든지 또는 중국 쌀이라든지 또는 아예 그냥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와도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 먹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가 2대씩 필요하고 뭐 하고 다 쌀값이 비싸지고 그게 결국은 또 우리 농촌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저기 안 좋게 지금 순환되고 있는 어떤 이런 이 농촌의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농촌을 짓게 되면 쌀값을 비싸게 받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이 농산물들을 전부 이제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디다 팔아요? 국가에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가는데 그걸 수매라고 하죠. 수매. 국가에서 사가는데 국가에서 사갈 때는 진짜 딱 얼마만큼의 돈만 주는 거야?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만큼의 돈만 주는 거야. 그럼 뭐가 고려가 안 돼요? 빚이 고려가 안 돼요. 빚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대신에 나라에서 뭘 해줘?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걸 전부 뭘로 만든다고 이게? 농사꾼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바보로. 그 다음에 농사꾼을 바보로 만드는 거 또 있습니다. 이거 뭐야?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낙구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뺐으면 그만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 농약이랑 비료 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 전부 다 뭐하게 만든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자, 그러면서 농사꾼은 전부 뭐하고 있어?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황만규씨 얘기하죠.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왜 안 졌는데? 나한테 빚을 안 내주니까.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으면서 나는 100년을 안 망하고 그렇게 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황만규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철학이죠. 자, 그래서 요거 세연아 이거 학교에서 얘기한 거야? 경운기의 역할?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이 경운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황만규씨의 경운기는요 여러분들 마을 사람 다른 사람이 몰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몰 수 없는데?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남들이 보기에 고장이지 황만규씨는 혼자 시동 걸고 잘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경운기라는 것 자체가 황만규씨만 운전할 수 있고 유일하게 황만규씨만 걸기대회 타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모습들이 전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굉장히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이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죠.
죽음과 관련된 소재는 뭐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장 표현 방식 뭐예요? 점층법이다, 그렇죠? 점층법. 자, 그래서 이 황만근의 죽음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조금씩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엔 돌아왔다. 그를 안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 뼈를 담고 돌아왔다. 라는 식으로 죽음을 나타냈죠. 좀 더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 이제 이 서술자의 표현 방식이 바뀐 게 이제 어디서부터야? 요 황 선생은 부터죠. 자, 그래서 요 황 선생은 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가 황만근의 호칭을 뭘로 바꿨어? 황 선생으로 바꿨어. 그의 삶을 뭐 하기 위해서? 예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뭘 얘기하고 있어? 황만근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요 표시한 요 부분이 바로 무엇의 형식을 뒤따르는 거야? 전의 형식을 차용한 겁니다. 황만근의 일생,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여기에 어디에 적혀 있는 거야? 묘비에 적혀 있는 묘비명이기도 한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저거 하면 되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는다라는 게 이제 비료랑 농약을 사용해서 땅에서 억지로 빼앗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의 매일 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 씨를 보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황만근의 일생을 조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 술로 망한 게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이제 예찬적인 문장이지. 예찬적인 문장. 이 황만근의 일생을 예찬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아야, 저기 황만근 씨의 사망 원인이 뭐예요? 얼어 죽어서입니다. 얼어 죽어서. 맞죠?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어떻게 논두렁에 빠지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 경운기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 머리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댕강 잘린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음을 느끼고 이 경운기에 깔린 채로 어떻게 그냥 천천히 얼어 죽어갔던 이제 이 황만근의 모습이 마지막에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찌 하늘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아니라 야 라고 해서 서리적인 표현을 반복해가지고 이 황만근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했어? 묘비명의 형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마무리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는데?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제, 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페이지 7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76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학습활동이 3-1에 황만근의 실종을 대하는 등장인물의 태도를 비교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소설의 공간인 집성촌이라고 하는 설정이 갖는 역할을 말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지금 이 소설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경 자체는 뭐야? 집성촌이야. 그런데 집성촌이라고 하는 게 요즘 있어? 지금도 있기는 해요. 대구 근처에 이씨 집안 생가랑, 그 다음에 무슨 이씨인지 모르겠다. 그 태계 이왕의 그 후손들, 그 다음에 풍산 유씨 집안 있죠. 조선시대 유성룡의 후예들, 풍산 유씨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대구 경북 저쪽에 구미 뭐 이런 쪽에 아직도 이제 모여서 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성촌이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집성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곳을 상징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농촌 공동체 사회를 뭔가 상징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마을 신대일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봤더니 과거의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가치를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황만근 씨를 바보 취급하면서 맨날 부려먹고 있잖아. 뭔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질 만능적으로 생각하고. 자, 그래서 공간 자체는 전형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야. 근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인,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해영 식은 아까 쌤이 얘기했고요. 이건 진짜 틀리고 오지 마세요. 알겠지? 서술형으로 물어보든 객관식으로 물어보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물어봐요. 앞에 있는 전해형식이 안 나오면 이게 나오겠지. 이 글의 시작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효과. 봐봐. 여기에서 지금 구성 측면, 내용 측면으로 나눴는데 구성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소설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이 짜여진 구성을 이제 이 문장으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만들어지는지가 구성인 거고 내용은 뭔데? 이 뭐 황만근이 어쩌고 저쩌고 마을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민씨와 이장이 어쩌고 저쩌고 등장인물의 내용이나 생각,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내용 측면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자 입장에서는 뭘 느낄 수 있는데 흥미랑 몰입도를 느낄 수 있지. 얘네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놓으세요. 지아야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시조 부분 시조 세편. 자, 시조라고 하는 문학의 형태는 지아야 언제부터 시작? 그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 이전의 나라가 뭔데요? 고려. 맞아. 확실해요? 진짜? 네. 고려. 오케이, 자, 고려 시대죠. 고려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페이지 193페이지. 193페이지고, 자, 시조는 고려 말에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주로 초기 시조는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썼다고 했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성이나 중인계층으로 이제 확대가 되기도 했고요. 형식적인 특징은 뭐였어? 3장 6구의 상부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저기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이랑 가사문학의 형식적인 특징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 물어보든 서술형으로 물어보든 둘 중에 하나야. 안 물어볼 수는 없어. 무조건 물어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볼 때 여기 교과서나 프린트에 적혀있는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저기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시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시조에서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중장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사대부가 아니라 다른 계층들도 이제 시조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시조의 형태를 우리가 사설 시조라고 하죠. 자, 근데 사설 시조가 그러면 왜 긴데라고 생각해보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 3장 6구 45자 내외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야. 칸이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신분이 낮은 계층들은 공부를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야. 함축적인 의미나 상징적인 의미 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길게 표출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표출하는 방식이었어, 사설시로. 그러면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표출했을까요? 길이가 늘어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연시조야.
연시조가 뭐예요? 세 줄짜리 시조가 하나의 제목 아래 연속해서 나오는 게 연시조라고 했지. 이 연시조 여러분들 그 평민들 쓰기 거의 못 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세 줄짜리 이 시조 쓰는 한 편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연속해서 쓰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농사지으러 나가야 돼가지고. 알겠죠? 그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시조는 대부분 4대부터 있습니다. 알겠죠? 여성도 잘 못 써요. 자, 다음 연시조 이후에 또 시조의 형태가 완전히 깨져 있는 그냥 사음보의 연속체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사문학이죠. 그래서 이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웠던 송미인곡, 사미인곡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도 그럼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 줄짜리로는 도저히 그냥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사음보의 운율과 맨 마지막 줄, 종장 맨 마지막 줄의 첫 음보만 세 글자로 맞추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형식을 다 깨고 얘네 세 개만 지켜가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악장이랑 작가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설명 문장 있잖아, 그치? 얘가 객관식 문제에서 틀린 선지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에 익혀놓으세요. 이 문장이 나오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없어. 왜 그런데? 우리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악장 없습니다.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 중에 작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요런 설명들이 적혀 있다 다 틀렸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사문학도 이제 이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규칙들이 지켜져 있으면 전격가사, 안 지켜져 있으면 변격가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요 일수,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무슨 시조라고 했어요? 연시조라고 했습니다. 세 줄짜리 시조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옛날 그 서면들을 내가 볼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을 못 보는데 여던 길 앞에 있네. 요 여던 길이라고 하는 가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학문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지.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하던 그 학문의 길이 이 길을 나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 거라고 했으니까 안 가고 어쩌겠냐? 나 무조건 가야지. 라고 해서 그들이 가던 학문의 길을 작가가 어떻게 하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표현상의 특징 뭐였습니까? 보인 못 봐, 보이는 못 봐도 여던 길 앞에 있는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 이제 연세적인 표현, 연세법이라고 했다. 그렇죠? 앞에 나온 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 행의 첫 부분에서 반복하는 거, 그걸 연세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랑 고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먼 거리감이 있어요. 한 1000명 년 차이 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근데도 무엇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어? 학문에 대한 고민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어. 그래서 화자가 이 옛 성현 고인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민서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들이 겪었던 학문적 고민을 나도 겪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들이 겪었던 그 고민,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우리 서로 똑같아. 동질감을 느끼니까 사실 시대적으로만 따지면 엄청 먼데 마음속으로는 어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심리적인 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실제로는 멀어. 실제로는. 알겠죠? 실제 시간적으로는 멀지만 동질감을 좀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 쫓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시조.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파트에서 시조 3편, 시조 4편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시조에 무엇을 체크해야 된다? 표현법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저기 혹시나 문제 모르는 시조가 나올 수 있어요.
맞지? 문제에 모르는 시조가 나올 수 있는데 표현법 똑같은 거 찾으라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방법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웠던 개념들 활용해가지고 그냥 문제에 있는 거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시조 세 줄짜리를 읽었는데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 부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세 줄 중에서 맨 마지막 줄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이 있으면 결국 주제는 어디서 얘기하는데? 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종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시조 세 줄 나왔을 때 이 세 줄짜리가 다 내가 아는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 줄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가서요. 여기서의 표현 방식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입니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대상이 바로 뭡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밤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촉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봐봐봐.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이 뭐라고 했어요? 자, 문학에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연아? 문학에서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표현한 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지아야, 어떻게 표현한 거야? 너 내 질문 안 듣고 있었지? 다른 사람한테 질문했다고. 뭐요? 문학에서 구체적 형상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눈에 보이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게.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뭐 가능하게, 감각 가능하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감각 가능하게 표현했어.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배워냈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걸 어떤 감각으로 나타낸 거야? 눈에 보이게 나타낸 거야? 그치? 이게 뭔데? 만질 수 있게 촉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이 밤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한 허리를 베어냈다. 한 허리를 베어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허리의 한가운데를 베었다 이 말이야. 반을 똑 잘랐다고. 이 긴 밤을. 동짓의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잖아. 이 긴 날의 밤을 반을 잘라서 그것을 어디에다 넣어두겠다는 거야? 내 봄바람 같은 내 따뜻한 이불 안에다가 넣어두겠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봄바람 같은 따뜻한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어른님, 정근님,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그때 굽이굽이 펴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서리서리 굽이굽이 이런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어 있다? 순우리말이 사용되어 있다. 근데 이게 작가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알겠죠? 기녀시조죠. 자, 그래서 시간을,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을 잘라서 넣어놨다 나중에 펴고 싶은 이유는 뭐야? 님이 찾아왔을 때 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밤이라고 하는 밤은,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간이야. 내가 님이 없기 때문에 쓸쓸한 시간. 그런데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뭐야? 정든님이 오신 날 밤이기 때문에 되게 기쁘고 설레는 밤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시간이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설시조. 여러분들 만약에 시조가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사설시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사설시조는 배경지식 없어도 읽을 수 있거든. 근데 위에 나왔던 저런 시조, 막 평시조 이런 거는 뭔가 배경지식 없이 읽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설시조는 그냥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알겠지? 뭔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뭐 하면 돼? 만약에 이걸 내가 처음 봤다고 처음. 뭐만 보면 돼?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더라. 이 사람 뭘 느끼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네가 쓰면 창을 내고자. 자, 이 AAP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형성합니까? 어이씨. 운율을 형성하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문학성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내 가슴에 창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하다? 참신하다고 했죠. 그래서 참신한 표현으로 문학성을 획득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자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거는 창문의 종류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돌이 요거는 뭐야? 창문을 만드는 재료와 도구로 뚝딱 박아서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금 답답할 때면 여다 줘볼까 하노라.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열었다 닫았다 해서 내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시켜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가 그러면 생각해봐. 화자가 지금 답답함이 해소가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됐지. 왜? 실제로 가슴에 창문을 어떻게 뚝딱 박아요? 실제로 못 박았잖아. 그럼 실제로 못 박았으니까 답답함이 해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실제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답답함이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뭐하다?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둘러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회적인, 우의적인 표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직설적이야. 간접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부분 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기로 나와가지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읽으라. 자 여기 지금 보면 조선 왕조 교체기에는 4대부들이 시조로 우국충전을 노래했고 요 문장에 해당하는 시조 이번에 우리가 배운 거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선 왕조 교체기에 4대부들이 썼던 시조들이 뭐 많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조에서 500년이 어쩌고 저쩌고 반천년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거 전부 뭐 500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 고려 왕조 500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려 왕조 500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국충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우국 나라를 세우나 걱정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조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시조에서 우국충전을 노래하는 시조는 없습니다. 알겠죠? 학문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자연친화랑 유교윤리도 이번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시조들 쭉 한번 살펴보면 자연친화랑 유교윤리와 관련된 이야기 딱 없습니다. 시조가 원래 그게 대표적인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고요. 자 기녀들도 개인의 정서를 담은 시조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가나다 지문 중에서 나 지문에 해당하죠. 동식달 기나긴방. 자 그리고 나서 사설시조 평민층 중민층이 사용했던 거 마찬가지로 3번 요 지문에서 드러나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요거 한번 봅시다. 현대시조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현대시조기 때문에 얘는 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정형식. 그래서 자유시라고 할 수 없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종장 구성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각 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두 줄씩 2행씩 나눠져 있다고. 그리고 그 2행 안에서 사음보 똑같이 맞춰진다고 했어요. 여기에 사음보 없어요? 여기에도 사음보 있습니다. 티뜻 눈이 팔려 꾸민 채 내다보니 이렇게 해서 사음보 있죠. 근데 이제 형성 방법이 다르지. 둘둘 하나 셋 둘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음보의 배치만 변화가 있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에.
음보의 배치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음보의 배치에 변화를 주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데? 긴장감이죠, 긴장감. 4음보니까 둘둘로 나눠가지고 음보를 맞추면 딱 짝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지금 그걸 약간 꼬아가지고 한 줄, 음보 하나 세 개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작품에 긴장감을 좀 주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이 어떻게 내부에서, 이게 내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실내에서 실외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시선의 이동 또는 시선의 받장. 자, 그래서 화자가 이제 뭔가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저기 우리 아까 봤던 본문 중에서 사설시조 있잖아.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거기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 없어, 서연아? 어디에 있는데? 답답할 때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홍민국 조금 이따가 3인국으로 보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중간고사학기 들어갔던 거잖아. 맞지? 홍보가. 좀만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정신 차리고.